오늘은 애플의 주가와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 애플은 우리나라 5위권 안에 들어가는 ETF를 제외한다라면 테슬라가 1위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도 애플 테슬라에는 주식을 하나도 안 사면서 애플은 애플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죠. 가치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사실은 요즘 GPT라든지 생성 AI 국면에서 애플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애플 요즘 뭐 하고 있나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런 조용해요, 이야기들을 많이 들리는데요. 애플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 뉴스가 무엇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노이즈가 무엇이고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오늘 판별할 퀘스천을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퀘스천에 맞춰서 애플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애플은 보시면 2023년 지금 초기는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런 거는 애플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 디펜시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베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런스 보도라든지 다른 곳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테크 이즈 더 뉴 헤븐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다 이게 왜 그러냐면 뱅크가 터모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주들이 아주 약세고 불안하다 보니까 테크 쪽으로 지금 쏠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심지어 메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이 테슬라까지 이 테크 주식들이 상승했다라는 그렇죠. 것, 많은 폭으로 물론 가장 테슬라가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구글이라든지 애플 또한 15%라든지 20%씩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딱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애플 자체의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시장인데, 근데 제가 가장 오늘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애플의 현금 보유액을 보면은 이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900억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2022.1년에. 근데 또 늘었어요. 1114억 달러. 와. 이건 사실은 1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00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00조면은 그게 현찰로 갖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근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네. 높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은행 즉 애플은 은행에서 대출할 일이 없는 돈 거죠. 빌릴 필요가 없죠. 돈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고이자,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런 가능성들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애플이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매크로 이코노믹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아이폰 구매를 갖다가 1년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맥을 살려다가 고가의 컴퓨터를 살려다가 이걸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그러니까 한축 소비 심리의 위축은 어쩔 수 없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데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 엄청나게 해고하고 있고 네. 구글 같은 경우 메타는 조금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다 해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 해고하고 있는데 애플이 해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인당 매출 규모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당 매출이 애플 같은 경우는 24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5년 평균이면은 직원 1인당 1년에 매출을 갖다가 240만 달러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부가 가치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네. 테크 기업들의 이윤율이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년 평균 210, 메타는 그거에 비해서 135만 달러, 5년 평균이 150만 달러죠. 작년에 이제 대폭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 아마 180만 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200만 달러 이상으로 애플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인건비를 줄이면 실적 발표할 때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가면 전 분기 대비 전년도 대비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뛰었을 때 이들에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인건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월급의 반은 현찰로 주고요. 월급의 반은 주식으로 줘요. 주식으로. 이건 근데 문제는 이건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테슬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월급 운영 체계를 똑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직원들이 더 달라 그럽니다, 주식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시켜줘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주가를.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건비 상승폭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윤율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테슬라를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숙명이 뭐냐면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야 프로핏 레이트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한 가지 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알고 계시면 프로핏 레이트가 주가가 떨어지면 프로핏 레이트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즉 프로핏 레이트에 떨어져 가지고 주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프로핏 레이트도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에 있다.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얘기들인 거고 그래서 이 애플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1년. 하단은 1년치를 본 거예요. 왼쪽은 지금 보시면 지난 6개월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6개월 동안은 지금 1년 동안을 비교를 해도 물론 최고점은 아니지만 작년에 있었던 8월이 되게 높았고 그다음에 작년 4월 달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히 거기에 3위로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애플도 장기 투자의 주식이라는 거고 단기 투자 주식이 아니라는 거라는 말씀을 좀 그쵸.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상승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은행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런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분배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테크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테크주에 대한 디맨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디맨드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다. 실적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의 실적을 봐야 될 텐데 실적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핵심 질문이 뭐냐면 이 팀 쿡이 얘기했던 거예요.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애플은 2030년에 매출을 650억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억이니까 뭐죠? 6,50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요. 그렇죠? 6,500억 달러까지 2030년 레비뉴를 높여내겠다라는 것이 팀 쿡의 계획이고 자기는 그것까지 하고서 퇴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팀 쿡이 있는 겁니다. 팀 쿡이 이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러게요. 2022년 작년 말 갈 때 거의 4천억 달러였어요. 그럼 여기다 2,500달러를 거의 더블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매출만 하는 거죠? 네, 연 매출이요. 연 매출. 연 매출이 애플이 작년에 3,940억 달러. 3,940억 달러인데. 예, 3,940억 달러인데 이거를 6,500달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겠죠. 이건 펀더멘털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매년 한 8%에서 9%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돼야만 복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8% 9% 매년 올라가야만 이 6,5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년 애플이 만약에 6,500달러를 만들 수 있다라면 2030년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즉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우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만들지? 3,940억 달러를 6,500억 달러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 어떤 수순을 쓸 것이냐. 왜냐하면 아이폰만 주구장창 더 많이 팔아서 저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애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2022년 작년 7월 기점으로 처음으로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49%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에서. 50%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당연하게 한국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규제 당국의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9%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그렇네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최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50%를 넘기는 것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만으로는 절대 6,500억 달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매출 다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애플의 이 레비뉴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구조가 어떤지 그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매출을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2019년 매출이 2,600억 달러잖아요. 근데 팀 쿡이 아까 그 말을 했던 게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2,740억 달러. 뭐 근데 그러려면 6,500달러는 거의 2배예요, 2배. 넘는데요. 예. 2배가 그러니까 2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매출 2배를 2020년에 앞으로 10년 안에 2배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야망을 얘기를 한 거고 되게 과한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러게요. 정말 애플이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애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펀다멘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2030년 2천만 대와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애플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면 애플 주가는 펀다멘탈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주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펀다멘탈에 하고 장기적으로는 같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보십시오. 우선 진한 남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폰인 거고요. 아이폰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이것이 근데 애플에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른 데에는 또 고가 상품이 프로가 들어가면서 또 오른 것도 있고요. 그쵸. 네, 프로가 들어가면서 오른 것도 있고 비싸요. 그 다음에 아이맥이나 그냥 그 아이패드 매출은 오르긴 오르지만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가 올랐냐면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서비스. 네, 서비스가 꽤나 많이 늘었죠. 서비스. 그러네요. 네,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TV.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애플 이거예요. 이거부터 보면 광고예요. 광고. 네, 사실 광고 매출이 2022년에 무려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죠? 20조인가요? 20조가 넘죠. 네. 우리나라로 광고로만 20조 넘게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고는 프로핏 레이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엄청 높겠죠. 거의 90%를 네. 육박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했을 때 프로핏은 그냥 현금을 돈다발을 챙겼다라는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2022년에 왜 그랬냐면 2021년 말에 여러분도 아시는 메타 이 추적 장치, 그러니까 애플 ATT라고 해서 애플 그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이 ATT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메타의 매출이 꼬꾸라지거든요. 급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타 돈 뺏어가지고 강도질한 거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앱 인스톨, 그러니까 앱 설치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게임 앱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 광고해도 전혀 전환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광고주들이 어딜 갑니까? 앱스토어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앱스토어에 광고를 하자.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고 2026년 광고 매출 목표가 무려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와이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Apple is an ad company now. 그러니까 즉 광고 회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부분에서 이거를 높여내는 하나의 흐름 원인 중에 하나다. 네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 상승에서는 애플 TV도 있지만 애플 TV가 요즘 잘 되거든요. 애플 TV 여러분들 그 뭐죠? 미식 축구를 지금 NFL? 네, 뭐 거기가 아마존에서 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NBA 농구인가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네, 스포츠 중계를 하죠. 스포츠 중계할 때는 여러분 중간 광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애플의 광고 수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빅테크들이 많이 스포츠 라이브 중계에 스트리밍에 들어가고 있고 이것 또한 광고 매출을 늘려내는 하나의 지점이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광고 매출도 늘어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 또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요즘 한국에서 시작했던 애플페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애플페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게시됐던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할 건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픽센터니까 이 진원지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전략 기지. 이건 아이폰이고. 아이폰. 그다음에 이 비치헤드는 뭐냐면 우리의 교두부들이에요. 어디를 침공해서 싸우는 거. 원래 애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치헤드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페이먼트 시장이 있는 거고. 페이. 그다음에 게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부분 뉴스라든지 뮤직이라든지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쵸,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모르시는 것이 지도예요. 매핑.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지도 키면 후지잖아요, 한국은. 지도.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 가서 애플 지도 한번 켜보십시오. 미국에서 애플 지도 저 써봤어요. 그래요? 어떻든가요? 그게 내비게이션도 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구글 맵보다 좋다는 평가가 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 맵도 들어가면 이것도 광고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구글 맵에서 광고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애플의 맵이 훨씬 더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라는 점. 아, 애플 맵이. 그리고 지금 유럽 또한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아마 애플이 맵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내갈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벌려들이는 광고 수익도 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사업 서비스도 하죠. 그래서 다들 요즘 아이클라우드 쓰시면서 돈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특히 대부분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금방 차요. 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리커링 레비뉴, 즉 계속해서 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네. 레비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광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교두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교두부들을 가지고서 매출을 창출을 하게 해서 매출을 늘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하나 요 비치 헤드를 살펴본다라면 그럴까요? 광고는 지금 저희가 광고 받고. 네, 광고는 지금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8월에 보도했던 건데요. 잠깐만 지금 제목이 뭐냐면 잠깐만 언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애플페이 쓰기 애플페이. 시작했지? 아,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애플페이를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대대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한국은 지금 뭐 애플이 워낙 애플페이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막 조금 지금 난리가 난 듯한 분위기지만 이미 예, 해외에서는 다 쓰고 있었죠. 보시죠. 시장 점유율이 2016년 보면은 10%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에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애플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74%가 애플페이를 쓴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와. 한국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작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80%대까지 더 올라가는 높아지겠네. 거예요. 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여기서 지금도 애플페이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카드사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게 애플이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페이 할 때마다 애플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네, 아이폰이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무려 2022년 기준에 애플페이의 그 사용량을 네. 액티베이션 하고 있는 비율이 74%라는 거. 이건 애플에게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네. 부분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펀더멘탈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 매출이 늘어난다, 페이먼트의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 또 애플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한국은 별로 그 연관이 없는데 Buy Now, Pay Later 해가지고 BNPL 이라고 약자를 붙이는데요. 애플이 작년에 BNPL을 하겠다고 시작하니까 그때 신용카드 회사들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BNPL도 가져가고 있고 또 영국에서 몇 가지 은행 스타트업도 사가지고 대출도 해주겠다. 아, 금융 쪽으로 아예. 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허가권을 갖는 영국이라든지 유럽 일부 국가들, 미국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간편 결제하고 간편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페이먼트의 매출들을 그러니까 파이낸스 쪽에서 매출들을 늘려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두부 중에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M1 칩과 M2 칩 이 부분들이에요. 네, 칩. 이 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맥북이라든지 맥북 에어라든지 또는 뭐 아이맥이라든지 이런 것의 매출 증가에 또는 아이패드의 매출 증가에 이제 전전히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 뭐냐면 네. 똑같은 퍼포먼스를 매우 적은 전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퍼포먼스의 발열량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oC잖아요. 시스템 온 칩인데 SoC인데 애플이 개발한 그리고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M1, M2는 지금 18개월 단위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M1이 나오고 그 다음에 M1 프로나 M1 맥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M2가 나오고 M2 프로하고 맥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네네. 예를 들면 M0로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크기가 더 작아지면서 퍼포먼스는 되게 좋은. 좋은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에어팟 에어팟. 또는 요즘 얘기 나오는 AR 글래스. 그러니까 즉 지금 AR 글래스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VR이 되게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그 메타의 VR 글래스는 사실 모바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 쓰면 충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쓰면 다시 충전해야 되면 어디 밖으로 들고 귀찮죠.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서 AR 글래스는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2시간밖에 못 써. 그럼 안 가져가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를 올리려면 전기를 적게 쓰는 칩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그멘티드 할 때 AR 할 때 저는 에어팟도 AR이라는 거예요. 오그멘티드는 뭐냐면 확장이라는 우리의 오감을 소프트웨어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R 글래스는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 파워로 확장시켜 주는 거고 AR 우리가 만약에 에어팟도 왜 AR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어쿠스틱으로서 조정을 했었던 건데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조정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의 귀의 기능을 확대시켜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칩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AR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AR 그 다음일 거예요. 저는 AR 시장이 사람들이 지금 AR 나오면 애플 주가 오를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제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어제자 기사인데 애플 내부에서 뉴 프로덕트에 대해서 레어 디센트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뉴 프로덕트가 나오면 애플 내부에서도 뭔가 우리 새로운 거 나오고 비밀주의에 있는 애플이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하지만 내부에 디센트 비판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문 경우 애플 역사에서 되게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것도 이 그림 같은 거로 나올 거라는 거 고글 같은 렌즈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배터리도 어디 있냐면 허리에 차야 돼요. 허리에 차야 되면 얘가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AR 글래스는 구글에서도 한 번 냈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그쵸.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아니 스마트폰도 도찰할까봐 걱정하는데 카메라에 있으면 이게 도찰의 위험성들 그쵸.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1차 때 실패했었고 그 다음에 2차도 작년에 뭐 8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시중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언어로 엄마가 중국말을 잘하고 중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 딸은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 그런데 딸애가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엄마하고 중국말이 이렇게 자막으로 찍찍찍찍 찍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훨씬 잘하는 기능을 굳이 내가 눈을 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R 글래스가 뭐가 될 거냐면 시력 부분을 도와줘야 돼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AR 글래스라든지 믹스드 리얼리티 중간 뭐 AR과 VR의 중간 단계 이런 것이 테스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글 안경 스키 때 쓰는 이런 고글 안경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이게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말고도 홍채를 계속 인식하는 AR 글래스도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표를 더 던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AR 글래스, 예를 들자면 꼈더니 그 사람의 안경을 이제 낄 필요가 없어요. 시력을 알아서 체크해줘서 시력에 맞게끔 렌즈를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막 태양빛을 보면 선글라스가 변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면 돋보기가 되고. 가까운 걸 볼 때는 돋보기가 되고. 이러한 렌즈를 만든다라면 이러한 렌즈를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링할 수 있다라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AR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고가래도 고가의 안경을 살 바에야 고가의 소프트웨어로 조절되는 구글의 그러니까 애플의 AR 글래스를 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플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왜? 그것을 위한 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칩을 준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채를 계속 인식함으로써,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홍채를 계속 인식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이구, 홍채로. 네, 홍채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했었어요. 갤럭시에서 과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때 없었는데 카메라를 내 홍채로 들이대면은 홍채로 건강 상태를 잠깐 보여줬다가 누가 그 카메라로 자기 눈 찍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감시하는 카메라. 즉 애플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특징들은 뭐냐면 외부로 바라보는 카메라보다는 내부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부로 바라보는 카메라는 것은 저의 시력을 본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까운 것을 보고 있으면은 돋보기처럼 변하게 한다든지 먼 것을 보고 싶으면서 일반적인 안경이 변한다든지 또 제가 보고 있는 것에 제가 있는 것에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라면은 여기를 선글라스처럼 좀 어둡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즉 저의 눈을 인간의 눈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쪽으로. 네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올해 안에 이것이 이제 아이폰과 같은 빅 체인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빅띵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이 뉴욕타임즈 기사도 내부의 비판이 많기 때문에 올해 과연 정말 출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애플은 올해 안에는 빅띵은 애플한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빅띵은 안 나오고 오히려 저의 주장은 뭐냐면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을 늘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을 볼 필요가 있지 자꾸 애플에서 빅띵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얼마나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그거를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 얘기를 좀 애플카가 하시면 나왔습니다. 네. 애플카가 그러면 또 빅띵이 되지 않을까? 또 이 보도가 작년 12월에 나왔던 보도인데 2026년 정도 되면은 애플카가 나올 거다. 가격은 한 10만 유로 정도 해서 10만 달러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커스텀 칩도 있고 하지만 셀프 드라이빙 모드는 런칭할 때 없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애플카의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CES에서 한번 뭐 그전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애플카의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만들고 있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애플 우선은 첫 번째로서는 생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 뉴스 볼까요? 폭스콘에서 이거는 언제 뉴스냐면 3월 17일자 뉴스. 네. 올해 3월 17일자 뉴스 보시면 폭스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스콘이 여러분 EV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주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그 주에 가서 원래 로드타운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던 자동차 공장을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썰이 있죠. 폭스콘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테슬라랑 경쟁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폭스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EV가 harder to build than iPhone. 그러니까 만들기 어려워. 만들기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여기 있네요. 로드스타운 여기에 지금 공장사 가지고 지금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라는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네. 애플이라는 데 기대치가 있는데 애플이 자동차를 빠바방 냈는데 출시를 했어요. 근데 1년에 우리는 5,000대밖에 못 만들어. 우리 제2의 루시드야. 그럼 애플 주가 폭락합니다. 애플은 양산 체계를 갖지 않고서는 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대중재예요. 애플은 대중재를 만드는 회사지 고급 누구의 럭셔리 제품을 럭셔리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만 대중재로서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지 절대로 그러니까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럭셔리 제품만을 만드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만든다고 하면은 최소한 연간 10만 대는 만들 수 있어요.
연간 20만 대는 만들 수 있어야 애플이 차를 선보일 거라는 거예요. 생산 체제를 그런데 갖춰야.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폭스콘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현대기아차랑 계약했다가 현대기아차가 입 터는 바람에 한번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잖아요. 이 작년 1월인가 뭐 그렇죠. 그런 썰이 있었죠. 근데 워낙 애플은 비밀 유지 계약을 강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저는 기아차랑 비밀 유지 계약을 다시 맺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애플은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차피 혼자 공장 짓고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스콘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그 매그넘 뭐 소니의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 그 캐나다의 기업이 있긴 하지만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으면서 뭐 만드냐면 벤츠의 AMG라든지 그 BMW의 M 시리즈, 아우디 S 시리즈 이런 이 버전업 시리즈들 있잖아요. 고급 사양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에다가 주문 제작을 맡긴다든지 거기랑 또 LG랑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명확하게 하는 규모가 꽤나 잡히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애플은 워낙 비밀주의라서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시그널 뉴스라고 봐요.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 뉴스라고 보는데 폭스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애플카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애플카가 2026년에 양산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2023년이고 올해 뭐 2024년, 2055년 뭐 3년 정도 지나서 양산하기에는 3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면은 리비안처럼 루시드처럼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1년에 10,000대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을 했지만 애플은 절대 소량 생산하면 주가 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2026년도 사실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럼 2027년이나 2028년이 될 텐데 과연 이거를 생각하고 팀 쿡이 애플의 매출이 거의 2배가 뜰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서비스단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애플 봐야 되는 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애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태치먼트 스트라테지라 그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끼어 팔기예요. 네. 끼어 팔기인데 아이폰을 사는 사람 중에서 에어팟을 사는 사람이 많고 아이폰을 사는 사람 중에서 애플 워치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에어팟은 당연히 매출이 크고요. 애플 워치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단가라고 하죠. ARPU. 아이폰의 ARPU를 갖다가 에어팟과 이거랑 매치하는 애플 워치까지 한다라면 이것이 크게 증가했어요. 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아이폰을 사게 되면은 워치까지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어팟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들이 매년 강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페이 부분, 그 다음에 애플 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출을 추동하는 거고 또 아까 전에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몇 가지 클라우드는 있었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애플에 너무나도 많은 현금 보유액이에요. 보통 시가총액의 10% 정도는 주식으로서 보통 우리가 M&A를 하면은 어떤 기업을 살 때 현금도 주지만 그 자사의 주식도 좀 주거든요. 근데 보통 가장 적절한 M&A에서의 자사의 주식의 규모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규모는 시가총액이 10%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의 주가에 지금 시가총액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 시가총액 10%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금 보유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애플이 반드시 몇 가지 기업을 살 거라고 봅니다. 이 소식이 아마 애플의 주가를 또 부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지 하드웨어 부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애플이 만약에 B2B 사업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클 거니까 아무리 요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저는 세일즈포스 같은 데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살 돈이 있거든요. 충분하죠. 네, 세일즈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것은 애플도 지금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AI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업을 사서 이걸 어떻게 아이폰에 인테그레이션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앱 스토어에서
가능하면은 요즘 뭐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지만 오픈 AI에서 플러그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자꾸 이 앱에 기존 전통 앱에다가 플러그인을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앱스토어에서 지금 안 잡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애플에게는 좀 골칫거리가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애플이 저는 AI 기업을 사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래서 AI 기업을 사들이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세일즈포스 같은 데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 다 뭐예요?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에서 매출을 증대를 확실하게 가져올 거고 하드웨어는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 어태치먼트 스트라테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퀘스천 어떻게 두 배, 매출 두 배를 만들 거칠게 것인가. 얘기해서 매출 두 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 즉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은 애플 주가의 호재로 저는 작동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애플 주가도 당연하게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죠. 이 리스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로 중국 리스크입니다. 차이나. 그러니까 다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가장 큰 리스크가 중국 차이나 그러네요. 리스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애플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대요. 애플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반미 정서에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도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에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서 죽었죠. 근데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체 애플의 매출 중에서 약 20%가 여러분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 시장이 날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타격이잖아요. 네.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애플의 운명이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의 운명과 엮여져 있는가? 이게 언제 기사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1월에 나왔네요. 네, 올해 1월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자꾸 뭐 지금 탈중국한다 지금 애플이 그래가지고 인도에다 공장 짓는다 베트남에 공장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쉽게 못해요. 보십시오. 그렇죠. 95%의 아이폰과 아이패드하고 맥과 에어팟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럼 하루아침에 공장 못 뺍니다. 지금 아이폰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아이패드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들까지 끼면 이 공장만 철수해서 돼서 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폭스콘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공장에 부품을 내는 업체까지 다 나가야 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한꺼번에 그리고 빼면 중국 정부가 가만두겠어요? 반미 정서 일어나서 매출 시장도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갖다가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도 만들 거겠다는 거잖아요. 저가형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실은 저가형 아이폰이 아니라 인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애플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아이폰 리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 아이폰 리스 사업을 하고 있죠. 어디서 통신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이폰 미리 휴대폰 미리 사고 월로 이자율을 내면서 우리가 비싼 이자율 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거 이자율 따져보지도 않고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통신사가 하고 있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아이플이 직접. 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중국하고 다르게 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폰 확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형 모델로도 안 되고 활부 금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삼성전자도 택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활부 금융까지 아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많이 묶여 있다. 그래서 쉽게 탈중국은 안 일어난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중 갈등이 강해질 경우에는 애플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가장 큰 손해를 볼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 이거는 이 비율을 이 도표가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애플 주가가 언제 떨어지냐? 미중 갈등이 강화될 때. 그것이 애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애플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이 리스크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또 언제 기사냐면 3월 25일 3월 기사예요. 25일, 그러니까 얼마 지난주 전이네요. 토요일 기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팀 쿡의 얘기하기를 칭찬했던 애플은 중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심비오틱.
동맹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하고 운명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너무 탈중국 뉴스를 그건 제가 보기엔 반쯤 노이즈예요. 애플이 탈중국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잖아요. 이건 반쯤은 노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탈중국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애플은 이렇게까지 지금 묶여 있고 이러한 부분들 애플 카를 생산할 때든 애플 뭐 AR 글래스를 생산할 때든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애플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에서 핵심 질문은 다시 돌아가면 이거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6,500억 달러를 연간 것인가. 매출을 애플이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의 핵심은 서비스 부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폰에 있어서의 어태치먼트 끼어 팔기. 스트래테지, 그러니까 끼어 팔기. 끼어서 파는 것 같은. 끼어 파는 건 아니지만 네, 끼어 파는 것 효과를 같은. 내는. 즉 애플 워치하고 에어팟이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네. 뭐 이런 식의 묶음 판매 형식이 하나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다양한 부분들, 페이먼트 시장들, 그 다음에 맵 시장들, 광고 시장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미디어 시장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은 필요하다라면 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좀 써야 될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할 거다. M&A를 할 거다. 여기에 저는 클라우드 사업이 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 같은 이 정도의 규모의 기업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애플의 주가를 부양할 거다. 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애플 글래스라든지 애플 카라든지 애플 카라든지는 조금은 2030년까지의 핵심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걸 위한 M1 칩과 M2 칩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거는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겠죠.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거나 AR 글래스에서 쓰여서 사실은 메타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애플의 헬스케어 쪽 이런 비즈니스가 커질 수가 있고, 또 애플이 인수한다면 저는 헬스케어 쪽 비즈니스를 인수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카오가 헬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 측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이걸 카카오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애플이 M&A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서비스 부분의 성장들, M&A 성장들, 그러니까 M&A 어떤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애플 뉴스의 시그널이고, 애플 뉴스의 시그널과 노이즈를 가르는 것은 바로 2030년까지 6,500억 달러의 매출을 내겠다라는, 거의 2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팀 쿡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애플이 워렌 버핏도 이런 거 보고서 같이 주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빅띵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네. 애플 글래스, AR 글래스나 애플 카 이런 거에 현혹되기보다 실제로 서비스나 매출이나 이 기기들이 어떻게 팔리는지 그런 매출들이 더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팀 쿡이 추구하는 계획의 중요한 축인 네, 거네요. 서비스 부분이 지금 되게 크게 올라가고 그쵸, 있잖아요. 서비스 매출을 보더라도.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크게 올라가는 걸 봐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포션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또 큰 위협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애플은 끝장이다. 네. 심지어는 2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3월 2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우리는 동맹 관계다. 동맹 관계다. 애플은 중국과 동맹 관계다. 네. 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네, 현실이라는 거. 아, 알겠습니다. 와, 애플에 대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